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정기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으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연단에 서서 이재명 정부 100일을 영유아 퇴행의 시간, 그리고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라며 혹평하고 이른바 덧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검찰 개혁안은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는 덧센 특검법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섰습니다. 여야가 웃으며 악수를 하고 협치 신호를 보낸 지 불과 이틀입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이어질 정기국회 내내 입법, 예산, 특검 수사를 둘러싼 충돌은 이어질 분위기인데요. 악수 전국에 잠시 들었던 안도감이 이틀 만에 무색해졌습니다. 오늘 잠시 후 라전 법정 시간에 내란 특검법은 뭔지, 그리고 덧센 특검법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정리해드리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9월 10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로 정원박람회를 2번이나 개최한 순천시 국가정원의 명성이 좀 높아지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조성에 나서면서 좀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13년과 2023년 순천시가 국가정원에서 2번에 걸쳐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 역시 앞다투어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 국가정원 1호인 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2019년에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2번째로 국가정원에 지정됐는데요. 이어 대전과 부산 등 전국 40여 곳이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조성에 나서면서 이 정원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이 지자체 간 경쟁의 도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정원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이 운영에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정원의 경우는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정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은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쟁력과 위상이 높은 상태지만 이 순천만 국가정원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순천시의 국가정원에 대한 프리미엄이 앞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정원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 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한데 순천시 입장에서는 생태 정원 도시라는 순천만의 그 차별적인 이미지가 앞으로 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순천시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원 산업은 다른 산업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낙후되는 게 아니라 이 수령이 수백 년에 달하는 수목이 점차 성장하면서 이 조경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한 번 조성된 정원을 잘 관리할 경우 이 경제적 또는 문화적인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만 지역 일부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1호 국가정원이라는 위상을 더욱 확보한 만큼 이 정원 운영에 스토리를 입히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고 이 단순한 볼거리 위주의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정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 체계적인 수목 관리 또 연관 산업의 유치 활동, 관광 프로그램을 더 접목해야 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는 지난 2023년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국가정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모델을 현재 다각도로 찾고 있는데요. 순천시는 국가정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기본으로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나 치유산업 등 정원 사업의 이 새로운 영역의 사업을 추가로 접목하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으로 순천시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기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 지역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한 단체의 대표가 시민들에게 수억 원대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전남도와 광양시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광양시 관내 특정 기관의 대표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자금을 차용하고 이 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을 받아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이 광양시의 한 보조금 지원단체 대표는 해당 기관의 이사장직과 또 특정 관내 기업의 대표까지 겸하고 있는데 이 파산을 선고받은 기관의 이사장은 1년 전부터 지인 등으로부터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자금을 빌렸지만 변제를 하지 못했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일부 피해자는 언론을 통해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수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해당 대표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당사자와 연락도 끊긴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 이 확인된 피해자만 지금 수십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 중에는 지역 정치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요? 네, 보도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는 지역 주민 30여 명에 달하고 있고 피해 규모는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이 피해자 중에는 지역의 기업인, 또 정치인, 일반 시민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의 불신 풍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는 파산 신청 직전까지도 지역의 청년 취업이나 직무 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시 연관기관의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지역 일부에서는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운영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 이 광양시의 관리가 필요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제기되자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인사는 지난 4월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해당 단체는 공동대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이사장의 선임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 발생 통계가 나왔는데 최근 5년 동안 전남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중에 여수에서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 동안 여수에서는 520여 건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4명이 숨지고 824명이 다쳤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예. 이 전남 도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여수시 다음으로 목포시가 450건, 순천시가 373건으로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이번 여수시의 음주운전 전남 도내 최다 발생 지역 집계와 관련해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 증가에 대한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여수시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최근 들어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올해만 해도 벌써 3명의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 대한 비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수시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건수는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7명의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여수시는 매년 10여 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고 있는 셈인데요. 여수시는 그동안 직원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은 물론 주 2번에 걸쳐 직원들에게 안내 문자까지 보내고 있지만 음주운전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에 이어 3차례 적발될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적발 직원에 대한 해임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 엄중한 조치가 예고돼 있는데도 왜 여수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지 이 여수 시민들 몹시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다른 비위도 계속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자주 들려오는 듯한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이결아, 송하진 부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항상 그렇듯이 항상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특별할 게 없는 하루인데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비가 좀 내리고 나서
완전히 막 가을이 된 듯한 날씨에 아이고 뭐 지난주까지 덥다고 막 호들갑을 떨었던 제 자신이 또 좀 웃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릅니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시원하다가 갑자기 또 다시 더워질지도. 그렇죠. 이제는 뭐 재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하루 만에 네. 뭐 계절이 바뀐 것 같은 네. 느낌은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음. 갑자기 좀 코도 막히는 것 같고. 아, 저도 뭐 목도 아침에 좀 목이 아픈 좀 것 같고. 따끔한 것 네. 같은 괜히 그런 기분이 네. 좀.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네. 자, 저희가 웃으면서 뭐 오프닝 했지만 첫 번째 화제의 판결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순천 여고생 살인 네. 사건 박대성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9월이었죠.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를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에게 이제 무기징역형이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서 예. 오늘 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예. 당시 정말 지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는데 지난해 사건 기후 짤막하게 다시 한 번만 좀 들어볼까요? 사실 좀 너무나도 잔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회자가 됐던 사건인데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그러니까 자정을 넘긴 0시 44분쯤에 순천시 조례동 한복판에서 10대 여성을 쫓아가서 이 박대성이라는 사람이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를 한 사건입니다. 예. 당시 범행 후에 웃는 듯한 얼굴이 담긴 CCTV 영상이 웃는 보도가 듯한. 됐었죠. 예. 그래서 뭐 국민의 공분을 샀었고 범행 수단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 씨의 신상이 이미 공개가 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박대성은 범행 직후에 흉기를 이제 그대로 소지한 채로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로 살인을 하기로 하는 예비 범죄, 그래서 살인 예비죄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살인 및 살인 예비로 당시에 이제 기소가 됐었어요. 예. 박대성은 당시 흉기를 소지한 채로 이제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예. 당시 맨발 상태로 술집을 들러서 뭐 맥주를 시킨다거나 노래방을 찾아서 뭐 업주를 이제 자신이 있는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도 다 인정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살인 예비죄, 그러니까 네. 살인 예비 혐의, 박대성처럼 계획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것만으로도 이 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은 굉장히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예비한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거죠. 1심, 2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 사건이고요. 예. 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된 사안이죠. 그리고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계속 이제 무기징역으로 판단을 한 건데 예. 1심과 2심 선고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유 없이 관계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 동기가 매우 나쁘다. 그리고 사회는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주었다. 이런 예. 걸로 봐서는 굉장히 강한 어떤 형벌을 줘야 되긴 하겠는데 예.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라든지 형벌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라고 1심에서 선고를 했고요. 2심에서도 묻지마 범행으로 극단적인 인명살해에 해당하므로 굉장히 강한 어떤 처벌의 필요성은 있지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사형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라든지 과거 사형이 선고됐던 다른 사건들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사건에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 대법원에서도 이것이 확정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뭐 사형 선고까지 갔었습니까? 네. 사형 이제 2심 판결에서 이제 상당 부분 이 사형을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유를 설시했는데 과거 사형이 선고됐던 15건의 사건들과 이 사건을 비교해 보면 예. 이런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그리고 치밀한 범행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게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 범죄와 결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이었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점이 이 사건에서는 좀 인정이 되지가 않고 이제 2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이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알고 있다. 재판부도 잘 알고 있는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형량을 정할 때는 감정보다는 합리적인 이성에 따른 형별 균형이 필수적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뭐 이제 굉장히 사형에 대해서도 고심을 했으나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무기징역형으로 이제 2심도 유지를 한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대법까지 갔다라는 것은 박대성이 항고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대성이 1심에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심신미약 그리고 양형부당, 나에게 내가 저지른 그 죄에 비해서 너무 형벌이 크다. 너무 과하다라는 이유로 계속 항소를 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거고, 검찰 역시도 사형을 해야 되는데 왜 저기 무기징역을 했느냐라고 해서 양형부당 이유로 검찰도 항소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이유로 네네. 네, 각각 맞습니다. 이제 양형이 약하다. 이런 이유로 한쪽은 검찰은 항소를 했는데 이제 박대성은 2심, 너무 과하다. 이게. 네, 맞아요. 근데 2심은 둘 다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의 형량 선고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제 대법원 역시 이제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박대성이 예.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뭐 원심이 이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네, 결국 원심대로 무기징역이 박대성에게는 확정됐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죠. 이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좀 크게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있었지만 조금 더 커졌던 것 같은데, 맞아요. 관계 당국에서는 대처를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뭐 박대성이 사귀던 이제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에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뭐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예. 어떤 소외감이 누적되면서 개인 불만의 분풀이로 이제 살인을 결국 저지른 것이다라고 이제 조사가 됐었는데요. 예. 이런 어떤 동기를 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는 뭐 예전에는 묻지마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그 이후에 이제 이상동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2023년도에 뭐 신림동의 흉기난동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좀 반복되다 보니까 예. 이 처벌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의 형법상 살인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상동기 범죄들은 좀 더 처벌을 강화하는 뭐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었고 실제로 발의도 됐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모두 다 폐기가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금으로서는 따로는 네. 현행 특별법이 따로 없어요. 있진 않아요. 특별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발의됐던 법률안들도 다 폐기가 돼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 예. 두 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일단 처벌을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저는 예방이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어쨌든 예. 처벌이라는 건 사후적인 조치잖아요. 예. 사실 예방을 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좀 중증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아니면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어떤 제도가 도입이 돼야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하는 조항을 아주 세게 만들어 놓는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게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이거 약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한다 뭐 이런 맞아요. 말들도 분명히 나오고 사회적으로 막 네. 이게 합의를 하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죠. 어렵습니다. 쉽지는 이게. 않겠지만 예. 그런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어떤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요. 근데 이제 모든 어떤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또 박대성도 자기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예, 면피의 예. 사유는 안 되는데요. 예. 이제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해요. 사회가 현대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개인은 더 외롭고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정신질환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고립된 개인이 어떤 분노를 계속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것이 이러한 식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전문의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증 질환자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 건강 뭐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예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처벌 강화와 이제 별개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꾸준한 관심과 또 노력이 아마 가장 큰 예방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판결 여기까지 이야기해보고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저희 내란 특검법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자, 오늘 주제 토크는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지난 4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내란 범죄 혐의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요. 헌법재판소에 별도로 헌법 소원 심판도 청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현재 더 센 특검법의 효력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여당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는 위헌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한데 차근차근 오늘도 좀 쉽게 잘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내란 특검법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함이다. 그런 특검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진 목적부터 좀 볼까요? 우선 이 내란 특검법이라고들 많이 이제 부르잖아요. 예. 이게 전체 법률의 내용 아니까 이름은 너무 길어요. 이제 좀 한번 설명드리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기니까 우리가 줄여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하고요. 예. 2024년 12월 3일에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예를 들자면 국회 봉쇄라든지 표결 방해, 불법 체포 감금, 그리고 선관위 언론사 점거 이런 사건들을 전면적으로 규명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검찰이나 경찰 이런 조직만으로는 공정성,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국회가 독립적으로 특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예. 전반적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수사 대상입니다. 이제 수사 대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예. 아까 이제 송 변호사가 열거한 그런 일련의 행위들 모두가 수사 대상이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가 인지한 또 다른 사건, 관련 사건이 있으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이 이 법률안의 이제 주요 내용들인데요. 예.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예. 그리고 수사 기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인력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같은 그런 이제 전반적인 이 특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사 대상이 아까 열거된 유형 플러스 관련 사건까지 네. 좀 늘어나게 인지해서 네,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된 건데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수사 대상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일단은 비상계엄을 실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 그 모의한 사람들, 예. 이런 국회에 난입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었던 상부, 예. 지휘부 이런 사람들도 모두 포함이 되는 지금 그런 형태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의 단계부터 실행, 지휘, 참여, 방해 행위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고 예. 단순히 실행 행위를 직접적으로 눈에 보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음모를 하고 예비를 하고 실행하고 어떤 지시를 하고 이런 과정에 가담했던 자들이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자, 대상은 그렇고 특별 검사를 그럼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 또 이들의 직무 범위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명을 추천하고요. 또 이제 그 교섭단체 중에 이제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이제 당에서 또 한 명을 추천하면 이제 2명을 추천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별검사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합니다. 2명 중에 한 명을요? 네, 그래서 한 명이 지금 임명이 돼서 이제 지금 조은석 특검이 임명이 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임명된 특검은 뭘 하냐면 계엄의 모의 단계부터 국회 난입, 지휘부의 책임, 그다음에 사후 은폐까지 포괄적으로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예. 또 중요한 것이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이 특검이 직접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역시 좀 방대한데요. 특검 보호로 해서 그리고 파견 검사 그리고 공무원, 군 검사까지 합쳐서 지금 267명의 이제 거대한 이제 특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네, 이게 형사재판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특검이 이어받아서 이미 기소된 사건을 재판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인 거죠.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 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내란특검법 제7조에 보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 말은 예. 뭐냐면 보통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이미 기소가 된 사건, 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기소를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끝까지 검찰이 재판을 담당을 하는데 이걸 특검이 법정에서 검사 역할까지 다 이제 중간에 넘겨받을 수 있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검찰의 뭐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뭐 헌법상 검찰의 기소 공소권 동점 원칙을 침해한다. 뭐 이런 반론들이 막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예. 반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사실 이번 특검이 가장 큰 법적 정치적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싹 다- 예를 들자면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란죄에 관한 형사 재판이 예. 이미 특검법이 나오기 전에 예.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기존 검사들이 예. 들어가서 하던 재판을 특검이 들어가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조문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만약에 그런 요구를 받으면 넘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특검법 자체가 뭐 수사 권한도 없고 뭐 기소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부당하게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계속 재판에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런 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제 특검의 인력 보강이나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습니까? 내란특검법에?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은 역대 뭐 특검 중에 좀 최대 규모라고 이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60명을 포함해서 총 26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수사 기간은 그 구성하는데 일단 준비 기간은 20일을 보장을 하고 있어요, 법에서. 예. 그리고 또 법에서는 90일 이내에 기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세 달을 주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한 차례 연장을 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고 또 한 번 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30일을 연장하면 최대 150일,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최대 170일 70일. 정도를 수사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제 또 뭐 이른바 덧센 특검법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예, 네. 덧센 특검법 잠시 후에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헌재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네. 이 제청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반헌법적인 법률이다. 이것은 다 무효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예. 크게 좀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까지 맞도록 한 것은 검찰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특검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구조가 권력 분립의 원칙을 해한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한다라는 그러니까 주장. 대통령이 한 명 임명하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에게는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검찰 권한 침해, 그리고 권력 분립 원칙 위반, 그리고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는 건 뭐냐면 예. 지금 특검법에 의해서 나에 대한 재판이 지금 이제 특검에 의해서 공소가 유지되고 있는데 예. 그 적용되고 있는 이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달라고 이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서 이거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뭔가 헌법에 반하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재판은 정지가 되고 아예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이거는 위헌 법률인지를 이제 심판해 달라는 청구를 예.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걸 안 받아들이면 예. 근데 그와 별개로 자기가 헌법 소원을 또 별도로 했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헌 법률 심판을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서 안 받아준다 그러면 예. 그냥 별도의 헌법 소원은
이제 별도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재판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속 취소의 경험이 있으니 지금 이제 과거에도 이제 특검이 도입된 게 1999년부터라고 합니다. 예. 그때마다 위헌 논란이 있었어요. 아, 예. 이거 특검법 위헌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런 특별한 뭐 법률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하냐 했는데 한 번도 이제 그 법원이 이게 위헌 법률이다라고 받아준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이제 뭐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어떤 이제 시각이 좀 대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구속 취소를 내렸던 재판부이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여서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게 내란 재판 이제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또 이제 그런 이야기랑 또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예. 아니 그런데 이 재판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부터 늘 그래 왔지만 뭐 이런 것까지 헌법 소원을 낼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이제 있죠. 그건 권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어떤 나의 권리가 침해받았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적용되는 법이 잘못된 위헌적인 법인데 그 법으로 인해서 내가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하고 네. 따로 또 헌재 네. 헌법 소원도 네. 심판을 청구를 내 하고 기본권 네. 침해받았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4일 국회에서 이른바 덧센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내란 특검법과 뭐가 더 세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비교했을 때. 이름만 들어서도 더 세다는 건 이제 느낌으로 알 수 네. 있는데 뭐가 더 센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예. 첫 번째로는 수사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더, 내란 외환 사건뿐만 아니라 예. 연관된 2차, 3차 사건까지 다 보도록 그렇게 좀 규정을 했고 예.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의 배제해서 사실상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권을 쥐게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사기관도 늘려서 최대 120일 이상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특검 조직과 권한도 강화를 한 뭐 이래서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에 특검이 좀 더 깊숙이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들을 다 더 세게 바꾼 그런 법안이죠. 예.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낸 건데 관련해서 이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가 논란입니다. 이건 뭡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 말 그대로 이 내란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 재판만 하는 어떤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뭐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특별 영장 전담 법관과 예. 1심, 2심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금의 재판부의 어떤 뭐 재판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봤을 때 예. 뭔가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이 될 것이야 대한 뭐 국민들의 신뢰가 좀 없고 그다음에 한계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에서 이제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위헌이 아니냐라는 논란을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내란 특별 재판부는 이제 뭐 좀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의 정치화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위헌으로 판정이 돼서 재판 결과가 무효화되면 이건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공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좀만 더 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상 비상계엄 사건만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하고 서울고법에다가 두자는 이야기잖아요. 예. 특별재판부라는 예.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실 그 취지는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취지이긴 하지만 예. 사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성 논란이 계속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뭐 특별법원을 군사법원 이외의 다른 특별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것이고 네. 이번 재판부가 단순 전담부인지 금지된 특별법원인지 이것에 대한 해석도 지금 자꾸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법원이라는 네. 자체가 이제 위헌적인 것인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와 변호사 단체가 직접 재판부 구성을 추천한다.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는 비판도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재판부를 구성할 때 국회에서 또 3인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또 3인 추천 뭐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이거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반하고 사법권의 독립성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재판의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제 위헌적으로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은 이제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네. 두 분은 이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제 의견은 그래요. 그러니까 설치하려는 그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건이 워낙 크고 복잡하니까 예. 뭐 전담 재판부를 두자 그런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헌법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별법원 설치는 지금 금지를 하고 있고 예. 이게 지금 단순한 전담부인지 아니면 사실상 특별법원에 해당하는지 이런 쟁점들이 명확하게 지금 해소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이라는 어떤 가치도 있고 또 헌법이라는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 사이에서 뭔가 균형을 찾아야 되고 지금 결국에는 헌재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최종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시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란 특검법과 또 덧센 특검법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덧센 특검법은 법사위는 통과를 했지만 본회의에 아직 네. 통과 여부가 그렇습니다. 남아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효력 정지 가처분을 맞아요. 가처분까지 헌재에 신청한 신청을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여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네. 결과 나오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드론 관제사 최재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드론으로 택배 배송을 하고 있는 최재림 드론 관제사를 소개합니다. 네, 드론 관제사요. 네. 어떤 직업일지 차차 좀 만나보도록 하고요. 일단 드론이라는 게 사실 우리 여수, 고흥, 섬 지역에 드론을 이용한 물품 배송을 시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여수에서도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섬으로 이 드론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돌산 진모지구에서 계도, 상화도, 하화도로 또 작금항에서는 남면과 화장면에 있는 금오도, 송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대횡관도, 소횡관도 이 6개 섬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 배송 보니까 드론의 물건을 이렇게 달아서 배송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배송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케이스 형태로 물건을 넣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현재 여수에서는요. 기체에 줄을 길게 달아서 물건을 이렇게 싣고 가는 방법이에요. 달고 가는 방법이에요. 네. 이 여수의 경우는 섬으로 배송해야 하는데 케이스 배송을 하면요. 도착 지점의 그 안전을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섬 같은 경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줄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택배가 도착 지점에 도착을 하면 상공에서 안전 그물망 위에 물건을 떨어주는 방식이에요. 아, 위에서 이거를 툭 떨어뜨려요? 네, 맞습니다. 우와. 자동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와. 고리가. 그러니까 섬 주민들이 앱이나 전화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주문을 하면 직원들이 구매를 하고 주민들에게 배송된다고 합니다. 이 주문, 포장, 배달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객님이 주문을 먼저 해주시면 그 주문 물품을 저희가 구매를 하죠. 줄에 이제 포장을 해서 기체에다 달게 되는데 기체 밑에는 이 서버 장치라는 고리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 고리를 풀고 빼고 할 수 있어서 도착 지점에 도착을 하면 이제 고리를 풀면서 줄과 함께 배송품이 도착점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컴퓨터로 조작을 많이 하고요. 있는 임무를 기체로 보내서 기체가 임무를 확인하고 직접 실행을 해서 배달점까지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드론 조종기라고 하는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있어요. 4km 정도만 넘어가도 조종기랑 기체랑 수신이 끊겨버리거든요. 임무로 자동으로 비행을 하면 도착할 수 있도록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드론 관제사라고 해서 단순히 드론의 비행만 관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네. 그 주민분들의 주문을 받고 맞아요. 쇼핑도 해주고 그 쇼핑한 물건을 직접 배송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총괄하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와, 저희가 보니까요. 진모지구에서 계도까지가 35km예요. 꽤 직선 거리. 머네요. 네, 그렇게 네. 그걸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음. 이게
우리 조이스틱까지 이렇게 조종기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로 다 그렇죠. 자동으로. 그래서 그 가는 길을 관제하는 게 주 또 업무기도 해요. 잘 가는지. 맞아요. 네. 네. 비행기랑 똑같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자, 최재림 드론 관제사는 이 드론 배송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다고 합니까? 한 3년 정도 됐다고 해요. 이 일을 네.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처음에는요, 드론 교육을 한 교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섬 지역에 식생지수 드론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 처음으로 관제를 하면서 관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 배송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여수 드론 배송에도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드론을 이용해서 뭐 영상도 찍고 요즘 다양한 그 업무가 가능해졌는데 네. 이 먼 거리의 물건을 정확하게 배송하는 임무 막상 딱 떠올렸을 때는 되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오히려 쉽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신다고 합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전주의 한 공장에서 드론으로 대기질 측정하는 직원이 추락한 드론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특히 그래서 드론은 이륙하기 전과 배송 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는 경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비행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정된 경로가 정해져 있으면은 가는 도중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대부분 잘 가는데 도착점과 이륙점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륙할 때 이제 기체가 이륙하면서 이제 물품도 같이 땅에서 떨어지는 시점이 있죠. 그때 이제 무게를 이제 기체가 견뎌야 되다 보니까 그 견디는 힘 때문에 툭 하고 기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체가 잘못하면은 고꾸라질 수도 있고, 기체가 도착해서 배달점에 앉아야 되는데 정확한 지점에 찍혀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정확한 지점에 안 찍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위험할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기상이긴 해요. 바람이 평균 10m 정도 이상 불면은 저희는 무조건 비행은 금지하고 있고요. 평균 5m만 불어도 기체에 영향이 갈 정도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배송품에도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자운동으로 인해서 도착했을 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드론이 꽤 큰가 봐요, 이게. 네, 한 길이가 1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무게가 한 9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나 크고 좀 무겁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안전을 가장 좀 신경을 쓴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섬에 사시는 주민분들, 특히 어르신들일 텐데 어떤 물품들을 주로 주문하고 또 배송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주로 음식을 많이 요청한다고 해요. 먹는 거? 네, 그러니까 음식점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생필품보다는 음식을 많이 배달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제 기억에 남는 배송 물품도 음식이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사실 고구마 피자였어요. 안전요원으로 이제 저는 섬에 들어와 있었고 이제 다른 관제사가 이제 배송을 해줬어요. 근데 그 고객님이 이제 처음으로 배달 음식을 시키신 거거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이제 섬 배송 중에 배달 음식을 시킨 주문이 첫 주문이었어요. 잘 올까도 저희도 조금 걱정이었고 아무래도 거리가 거리인지라 이제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거점에 오는 시간도 걸리고 하면은 이제 피자가 식으면은 되게 맛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게 올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도착했을 때 온기가 남아 있었고 배송 받으신 분들도 되게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셔서 그 이후에 이제 되게 많이 시켜주셔서 기억에 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고구마 피자. 네. 누군가에게는 흔히 먹을 수 있는 고구마 피자지만 네. 또 섬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먹기 힘든 음식이었겠어요. 그렇죠. 섬에서 처음 먹는 고구마 피자였고 또 이 최재림 관제사가 처음으로 배송하는 첫 배송 음식이었고요. 배달 네. 음식이었고. 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딱 배송했을 때 네. 그 직업적인 보람도 엄청날 것 같아요. 맞아요. 배송 업무 중에서도요. 이 거점지에서 물품을 받을 때 어르신들이 드론을 보면 굉장히 신기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이 기쁨을 표현해 주셨을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원래 안 되는 게 됐을 때 되게 사람이 기쁨을 느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 배송이라고 하면은 생소하기도 하고 될까라는 의심부터 드는데 된다는 걸 딱 보여드리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가 기쁨을 느꼈을 때 참 보람을 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드론 배송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고 또 네.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굉장히 높여주고 계시는 네. 최재림 드론 관제사 만나봤습니다. 네, 최재림 드론 관제사는요, 이 돌산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드론에 누군가의 기쁨과 설렘을 가득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9월 10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